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또 입구부터 계셔가지고 빠르게 찍을 수 있네요. 이 건물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것도 인터뷰하면서 좀 담으려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이 건물이 지금 좌측으로 돌아가면 네. 지하에 수장고가 있어요. 아, 수장고 입구고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건물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층이 지금 메인 전시장. 네. 전시장인데 이제 지금 전시가 교체 기간이라 아. 3월에 전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네. 구기동에 있었던 서울미술관의 그 미술관 20년간 역사를 보여준 그런 전시를 하고요. 네. 그거 앞서서 2월 18일 날 사진 세미나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활동했던 심광현 학예연구실장 기계경 네.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네. 김종길 경기도 미술관 학예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그날 사전 세미나를 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은 뭐 이따 잠깐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책 복본 나눔 잔치를 봤어요.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낙 몇십 년간을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책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세 권 우와. SNS에 올려주면 한 권에서 추가해서 네 권을 이렇게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하니까 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해야겠어요. 1년을 기다렸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하고 왜냐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책을 여기서 귀한 것들이 그죠? 있어서 그렇게 하고 2층이 이제 관장실하고 아. 미술 도서관, 미술 자료관 우리가 그걸 공식 명칭은 한국미술정보센터라고 해요. 왜냐하면 2010년에서 14년간에 홍익대학교에 있을 때 미술정보센터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건 미술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그 작은 쪽에 이제 저희 관장실이 있고요. 3층이 김달진 미술연구소, 그러니까 서울 아트 가이드를 만드는 잡지 편집팀하고 3분의 1 공간이 학예실 아. 그렇게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서 한 것이 다음 달이면 꼭 10년이에요. 이 건물이. 예, 네네. 다른 쪽에 뭐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여러 번 이사 다니다가 네. 이제 정착을 해서 10년이나 됐군요. 3월이면 10년. 아. 잠깐 들어가 보시죠. 네. 와.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김달진 뮤지엄에 왔는데요. 사실은 저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늘 마음속에 가장 선배가 누구일까? 이런 어떤 미술계의 기록을 하고 수집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 시초가 김달진 선생님이어서 언젠간 한 번은 꼭 좀 이렇게 둘이서 인터뷰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네, 우리 이소영 선생님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시간까지 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 책을 네. 제가 네. 봤는데 네. 이 아키비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아키비스트를 어떻게 조금 정의 내리고 싶은지 네. 또 미래의 아키비스트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키비스트를 소개하기 전에 아카이브라는 뭐 용어가 지금은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그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지금은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또 웬만한 분들은 또 아카이브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아카이브는 뭐 그 정의를 뭐 사전적으로도 뭐 좀 다르겠지만 저는 아카이브는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 그 기록물 자체와 또 그걸 보관하고 있는 장소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국가기록원 그거는 어떤 장소로서의 아카이브죠.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어떤 대통령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또 국가기록관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국가기록관이라는 게 있고요. 아트 아카이브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미술 아카이브고 또 아키비스트는 이런 아카이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전문가적인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에 종사하는 전문 기록 관리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해왔던 일이 이게 사실 아카이브가 되고 아키비스트가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통용이 되고
또 제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마침 또 그런 질문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있는데 이게 2004년이거든요. 20년 전. 예. 21년 전이요. 21년 전인데요. 네. 그때 저는 좀 이쪽에 종사자로서 좀 놀랐어요. 네. 그때가 벌써 일본에서는 아트 도큐멘테이션 연구회가 네. 창립을 해가지고 그 약자가 JADC여요. 자페니스 뭐 아카이브 도큐멘트 뭐 수사이 뭐 이런 건데 그 아트 도큐멘테이션가 벌써 그때가 창립 15주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트 도큐멘타니 뭐 아카이브라는 말 자체 용어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근데 거기에서 그럼 80년대부터 한 거네요? 예, 효고 현림미술관에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미술문화재 정보 네트워크와 국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틀간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저도 이제 한국 대표자로 초청을 받아가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김달진 여기 보면 김달진 연구소 소장이죠. 그때는 박물관을 만들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것이 한국의 미술문화재 정보와 현황이라는 그 당시 우리 상황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이런 단체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앞서가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제가 이제 머릿속에 두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종사하다가 결국은 2013년에 제가 주동이 돼서 한국 아트 아카이브라는 협회를 창립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준비 모임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아트 아카이브라는 협회가 생겨났고요. 또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이럴 때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죠. 없었죠. 이런 말 안 썼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 신문이나 잡지에 이제 저는 글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때 보면 제가 스스로 가로 속에 미술 자료 전문가 이런 타이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 잡지에 괄호 속에 내 직함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었다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았죠. 그리고서 그때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요. 네.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식회사 더 리서치의 이병현 대표가 2018년 내방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드는 한국직업사전에 미술 아카이브라는 직업을 등재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업사전에 미술 아카이브라는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이 등재가 됐고 그게 2018년. 2018년 7월 26일 네. 김달진 관장님 배워서 영광입니다. 한국 직업사전에 미술 아키비스트를 잘 등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해왔던 일이 하나의 직업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직업사전에 등재가 된 거고요. 여기에 보면 미술 아키비스트라는 정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술 아키비스트의 직무가 뭐다, 수행 직무가 뭐다, 부가 직업 정보가 뭐다, 정규 교육, 뭐 숙련 기간, 직무 기능, 작업 강도, 작업 장소, 유사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네. 미술 기록 보존 전문가, 미술 기록 연구사, 미술 기록물 관리자, 미술 아키비스트라는 그 유사 명칭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직업사전에 이렇게 정말 하나의 2018년에서야 이렇게 이제 직업사전에 네. 하나의 직업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네. 선생님 근데 저희 둘이 오늘 색깔도 이렇게 칼라풀해서 좋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언제 선생님 처음 봤는지 알아요? 제가 아트 부산에서 아트부산이요. 나 기억하고 있죠. 아트 컬렉터 친구랑 그 아트 오에노를 만든 노재명 대표랑 저랑 친구니까 컬렉터 전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 당시 무슨 되게 특이한 카메라를 조그만 걸 들고 와가지고 그 현장을 완전히 다 녹화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를 하는지 몰랐는데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이미 코로나 시작되어서 그게 아마
19년이었나 이럴 때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2018년 11월 말에 시작을 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제가 얼마 안 돼서 봤나 보다. 예. 그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질문을 도대체 미술 아키비스트가 뭐냐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파일로. 네. 한국 직업 그 사전에. 네네. 그리고 또 선생님 자료를 읽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 다 네. 원본을 다 저장해 놓으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어린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서양미술사 화집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었다. 네. 그래서 만든 것도 책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료를 계속 모은다라는 게 이사도 가면 자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뭔가 그 살다 보면 까먹는 기간도 있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약간 성격이 엄청 꼼꼼하신 성격.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저의 성장 과정하고 조금 깊은 그런 인연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성격이 좀 뭐라고 할까 내성적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으는 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담뱃값, 네. 뭐 껌 상표, 우표 수집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제가 고향은 충북 옥천이고 대전 충남중학교를 다니면서 기념우표가 나오면 대전 우체국에 일찍이 달려가고 창구에 왜냐면 기념우표는 한정된 부스로 나오니까 에디션. 먼저 사야 되니까 네. 그런 거에서 우표를 꽤 열심히 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당시 뭐 주부생활이나 뭐 여원 이런 여성 잡지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뭐 잘 아는 모나리자나 피카소라는 그림 그 화보 한 장 나오면 그걸 하나 모으는 것이 이제 재미였었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양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 대전 원동 거기 서점가에 가서 일본에서 나온 이런 뭐 문고판이라든지 서양 미술 전집 이런 거를 사서 모으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스크랩을 하고 국내에서 나온 걸 뒤져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서양 미술 스크랩북 더 나가서 서양 미술 전집을 만들어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르네상스에서부터 우리가 뭐 바로코 로코코 뭐 나중에 인상파 20세기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야수파 입체파 이런 서양 미술 전집 그리고 뭐 책에도 소개되면 그런 걸 만들면서 이제 미술에 대한 거를 더 관심을 파고들은 거죠. 근데 가족 중에 그러면 혹시 뭔가 주변에 화가가 있었다거나 미술 쪽 일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었었죠. 더군다나 뭐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뭐 미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저것을 떼이고 또 뭐 가족이나 어디 그런 데 누가 뭐 그림을 잘 그렸다는 미술하고는 사실은 다 거리가 멀었죠. 유일하게 또 가족 중에 그러면 미술 관련 관심이 가장 많았던 친구가 이렇게 2018년 최초의 미술 아키비스트가 된 거네요. 그러면은 사실 그 선생님의 이 책을 보면 네. 이 책이 선생님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저도 좋았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제 입사하게 된 이야기, 거기서 일했던 이야기, 네. 그다음에 그 후에 또 다른 일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질문을 뭐를 요청했냐면 김달진 선생님의 인생에서 정말 내가 이 일을 세 가지는 정말 잘했었다. 네. 인상 깊은 프로젝트 3개 네.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그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자료 수집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시절에 일종의 편지처럼 이런 걸 써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료 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라든지 뭐 그 당시 뭐 현대화랑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신문 기자한테 막 편지를 냈었어요. 고등학생이요? 나는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직업으로 하고 싶다. 그런 어떤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경성 관장님이 홍익대학교 박물관 관장이고 그 홍익대 교수였었죠. 거기를 찾아가서 선생님 앞에 이제 그 스크랩북을 이렇게 펼쳐 놓으니까 선생님이 뭐 그냥 고등학생이 스크랩북 뭐 몇 장 붙여가지고 와서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일종의 전집처럼 그걸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셨던 거죠. 그래서 아 얘가 어떤 열성이라고 하고 이게 집념이 강하다. 그리고 그때는 어리니까 어른들이 잘한다.
한번 이렇게 등 한번 두들겨 주는 게 굉장히 자기한테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경성 관장님은 책을 통해서 저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 유명하신 평론가가 잘해보라. 뭐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니까 아, 이게 뭐 가치 있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일을 계속을 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바로 대학을 진학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가정 사정도 사실 뭐 제가 34살에 뭐 나중에 대학교를 갔지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월간 전시회라는 잡지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월간 전시회가 지금 그 서울에 남대문 경찰서 옆에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78년부터 그래서 쭉 근무를 했는데 80년도에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실의 언론 통폐합 굉장히 큰 해오리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뭐 동양방송, 동화방송, 뭐 뿌리 깊은 나무, 뭐 굉장한 잡지들이 다 통폐합이 됐죠. 그래서 안타깝게 저도 제가 일했던 월간 전시회라는 잡지가 폐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경성 관장님이 국립현대미술관 81년도에 관장으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뭐가 또 중요한 문제였느냐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나라 3대 문화예술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국립 여기 국악원, 이 세 군데의 기관의 장을 그쪽에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술 쪽에는 우리 이경성 관장님이 오셨고, 또 저쪽에는 허규라는 그분이 오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3대 문화예술기관의 장이 그 방면의 전문가를 정부에서 임명을 한 거죠. 그때 이제 2년이 돼서 이경성 관장님만은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 제가 청주에 가 있었어요. 청주에서 일을 하면서 관장님이 거기 관장으로 오셨다니까 그 얘기를 알고 제가 이제 편지를 냈죠. 그 하고 싶은 일도 계속 하고 싶고, 그때 제가 그렇게까지 썼었던 거예요. 저는 미술관에서 총수를 해도 좋으니까 나는 미술관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런 강렬한 열망 이런 걸 표현해서 보냈고, 이경성 관장님이 이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 자리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소위 얘기하는 직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리가 없으니까 108이라고 해서 그게 일용작급이에요.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임시직. 그래서 그걸 해서 108에서 그 당시 하루 일당이 4,500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당시는 서무과하고 전시과 이렇게 두 개 과밖에 없었어요. 전시과 소속으로 이제 거기에 자료실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81년 9월부터 제가 근무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런 거에 어떤 본격적인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 어떻게 보면 뭐 백그라운드,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보니까 이제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정리를 하고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야지 상다방에서 전시해서 붙여주면 모아서 뭐 정리를 하고, 붙여주지 않으면 누락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몇 차례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출장을 나가겠다. 가서 인사동에 곳곳에 전시장을 가서 수집을 해오겠다. 그랬을 때 약간은 또 그런 게 있어. 좀 이렇게 출장 가면 놀러 나가고 바람 쐬러 나가고 일반적인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 약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사실은 이제 매주 금요일이면 이제 별명이 금요일의 사나이였던 것이 인사동이라든지 동숭동이라든지 서울의 전시장을 다니면서 그 당시 백팩이 없었죠. 완전히 쇼핑백 양쪽에 올려매고 그걸 다니면서 수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지금 거기 아키비스트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때 수집해 놓은 그 팜플렛을 보면 뒤에다 보면 어떤 거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어떤 건 X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그 전시에 나온 실제적인 작품이 실려져야 되는데 미리 제작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안 맞는 경우. 안 맞는 경우는 X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전 시장의 작품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신문에서는 뭐 20여 점, 30여 점 이렇게 표기하는 건 나는 하나하나를 써서 24점, 둘이 뭉실하지 않게 28점.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점수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해서 내가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로 남는다. 그래서 좌우명. 좌우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숫자였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후배들이죠.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아 그렇게 내가 더 지금보다 또 철저하게 기록에 대한 거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뭐 덕수궁에서 제가 81년부터 86년까지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과천으로 이사 갔죠. 과천에 이사 가서 하면서 어떤 이제 자료실 한때는 자료실, 도서실, 시청각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조직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자꾸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세 개실로 나눠졌던 것이 합쳐지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96년 제가 1월까지 근무하고 뭐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만큼 어떤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딱 직책이 없었던 곳에서부터 계속 하신 거니까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직책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평생 여기서 몸 담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순간에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더 이상 내가 미술관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나가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미술관을 나올 때는 걱정도 많이 하고 겁도 먹었지만 지금 나와서 보면 그 하나의 전화위복이 된 거고 저한테는 굉장히 성장의 지름길이 됐던 거라서 지내놓고 보면 인생 뭐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가나와랑이 인사동 시절에 맞아요. 그때 이제 이호재 사장님하고 인연이 됐었는데 그 당시 사실 미술관을 나오면서 몇 곳을 놓고 일을 했었어요. 제가 일자리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이제 이호재 사장이 저를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월간 미술 가나트 이런 데 글을 굉장히 기고를 많이 했었어요. 자료를 가지고 미술계의 문제점, 팩트, 사료 정리 이런 걸 눈여겨봤죠. 그래서 거기서 가나미술연구소를 만들면서 자료실장으로 저를 픽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에 가서 이제 6년 동안 근무를 하고 또 뭐 직장이라는 게 또 영원한 곳은 없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2001년 12월 1일에 이제 김달진 미술연구소라는 이름을 걸고 2002년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네, 4쪽짜리죠, 이게. 네. 총 하면 8쪽이죠. 12쪽인가요? 12쪽. 근데 이거가 나오기 전에 가나에서 이거 유사한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가면서 이거를 정기 간행물로 공식적으로 이걸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너무 신기한 게 인스타그램 모양이에요.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저도 SNS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전시 정보 알리는 딱 그 네모칸이에요. 너무 신기한데? 미래를 예측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서울 아트 가이드. 2002년 1월. 월드컵 해네요. 어머. 그때 이제 만드는 건데 지금도 그 기본 컨셉은 네. 어떤 구역별로 맵이 있고 동네마다. 네 이것이 이제 그거였었죠.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의 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달 단위 전시 일정을 하고 또 때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각 신문의 미술 담당 기자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팜플렛을 발송을 하려면 여기로 보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 갤러리들이 이런 정보 여기 보면 새로 나온 미술책 이런 기본 소스가 지금도 변함이 없죠. 뭐 오늘의 미술 소사라도 미술사도 알려주고 뭐 나의 발언이 지금은 이제 많은 평론가 큐레이터들이 쓰는 칼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한 근데 거죠. 너무 간편하면서도 딱 인스타그램 형태여서 네.
너무 미래지향적이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경선 선생님과의 만남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연결이 됐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면서 더 이 일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이 드셨고 그 다음이 이제 그러고 나서 가나아트에서 연결된 연구소 네. 아트 그 자료센터 네, 그죠? 네. 그러다가 사실은 이 김달진이라는 이름을 건 거는 아트 가이드가 거의 네. 다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응. 요즘 이제 저는 80년대생이니까 네. 그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행했던 게 뭐냐? 본인의 이름을 알려라. 네. 네이밍,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단어가 최근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미 선생님은 그 아주 옛날 시절부터 없는 직업을 본인이 만들어서 계속 생각했고 결국엔 그게 시간이 흘러서 하나의 직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블로그 세대니까 네. 저도 블로그 닉네임을 정할 때 강의를 제가 강의도 하고 글도 쓰는데 강사, 작가 이게 좀 뭔가가 딱딱하고 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도서관에 가면은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뭐 저기 미술관이나 뭐 기업에 가면 강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나는 미술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아트 메신저라고 그 닉네임을 정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좀 비웃었거든요. 약간 게임이냐. 뭐. 근데 남들이 비웃던 말던 그냥 이대로 해야지 하고 이제 저도 한 15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미 나의 시조로 뭔가 저의 어떤 왕 선배님처럼 이렇게 하고 계셨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네. 그 시절에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일에 대한 어떠한 열정이나 막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것을 미술계에서는 약간 좀 특이하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신 지금 그 선화랑의 네네. 김창실 네. 그 사장님, 뭐 회장님이 저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의뢰 이제 팜플렛을 챙겨주면서 네. 아니 그걸 뭐하러 이렇게 어깨 빠져라고 무겁게 들고 다니느냐 이렇게 사실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확한 그런 글을 쓸 수 네. 있었고 제가 이제 그 85년 이전에도 이제 많은 그 월간 전시회사에 있을 때 거기도 글을 쓰고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알려졌던 것이 85년도에 지금 그 유명한 유용전 선생님 네. 뭐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죠. 뭐 나의 문화적 답사기 그분이 썸미술의 주관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술관 근무할 때인데 김달진 씨 뭐 글 좀 하나 좀 제대로 한번 써봐 이렇게 저한테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쓴 것이 관람객은 속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미술계에서 그 당시에 별로 관심이 안 뒀던 어떤 팩트 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제가 써서 그 선미술이라는 잡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술계에서 굉장히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83쪽인데 그 당시 이제 썸미술 저쪽에 있긴 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썸네일. 그래서 이제 그때 썼었던 거를 제가 이게 95년도에 책을 내면서 여기다 이제 재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관람객은 속고 있다. 네. 미술자료 기록의 허구.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낱낱이 좀 표현이 있지만 파헤친 거죠. 네네. 그럼 작가들이 쓰는 화력이면 전시 경력에서 한 가지 전시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국전이라는 것이 최고의 관문이었었거든요. 국전의 이제 초대 작가나 이런 건데 이 명칭을 이렇게. 그럼 마치 너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혼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거를 사례를 들어서. 이거 여전히 요즘도 가끔 이러는. 그럼요. 왜곡하고 과장하고. 중복되고. 예. 화력에서 한 거. 이거는 이제 팸플릿에서 잘못된 거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야죠.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거에서 이런 누구의 양력인데 현대작가 초대전이 아니고 이게 한국미술 81전인데 이렇게 표현했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거를 사례를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거라든지 이거는 어떤 연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연대기별.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거를
한 거죠. 그러면 또 그건 한 작가의 연보 네. 몇 년대 이게 그 당시에 박생광 선생님이 타기하고 공간 잡지의 어떤 평론가가 했었는데 그 연보가 너무 잘못된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지적을 해서 수정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영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1년 동안에 어떤 기록을 남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 나오는 한국예술지, 문예연가, 한국미술연가, 열화당 미술연감을 비교하면서 1년 동안의 전시의 기록이 이렇게 수치가 다른 거야. 1272, 1690, 문화예술진흥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1770원, 2000원. 이거는 엄청난 오류. 같은 해에? 같은 해. 83년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때 이제 또 컴퓨터 같은 것도 되게 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오류가 엄청 컸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작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론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 평론가 53명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평론의 역사, 또 평론가가 해왔던 이런 것들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술평론가 1호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성 관장은 우리관 동서관을 주관하셨죠. 그분에 대한 거를 인터뷰 기사, 그분에 대한 저서 이런 거를 다 막해가지고 보여주고 Put your trust into us and we will help you through, 'cause we only want what's best for you.